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해야 할 신혼. 첫날 밤,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깊은 밤, 시어머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정체 모를 기이한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닫힌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 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가족 이야기에서는 한 새 신부에게 닥친 끔찍한 비극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이하은, 올해 27살이고 바로 어제 결혼식을 올린 새 신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면 당연히 남편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달콤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텅 빈 신혼방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옷장 한편에 걸린 웨딩드레스와 아직 리본도 풀지 않은 하얀 구두만이 이곳이 신혼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준호 씨가 방을 나가기 전 제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아, 나 너무 피곤해서 그래. 너 먼저 자. 어머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포옹도, 달콤한 입맞춤도,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도 없었죠. 저는 그저 방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물론 결혼식 때문에 온 가족이 피곤하리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양가에서 오신 수많은 하객과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모두 지쳐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신혼 첫날 밤이잖아요. 저희는 3년 연애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한 거였어요. 난생 처음 아내가 된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밤 10시가 다 된 시간, 저는 남편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11시를 지나 11시 반을 가리키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널찍한 마당과 붉은 기와지붕이 인상적인 고풍스러운 집이었죠. 제 방은 가장 안쪽에 있었고 시어머니 방이 가운데, 그리고 그 옆이 원래 남편이 쓰던 방이었는데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시어머니 방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아마 아직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 보다 싶어 방해하지 않으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귀를 기울였죠. 분명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소리였어요. 아픈 사람의 신음소리와는 다른 무언가를 억지로 참는 듯한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시어머니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까치발을 들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남편 준호 씨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은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물수건을 든 채 너무나도 기이한 방식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으로 누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옷 단추는 하나가 풀려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서둘러 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죠.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온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방으로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머리가 아프다길래 냉찜질 좀 해드리고 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평소처럼 근엄하고 위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게 신혼 첫날 밤은 어땠는지, 잠자리는 편했는지 의례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지더니 며칠 동안은 천천히 적응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모든 일에 규율이 있단다. 그걸 어기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처신해야 할 게야. 저는 나지막이네라고 대답하며 준호 씨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아침 식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눈밖에 날까봐 걱정했는데 정작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냉대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비밀이 검은 구름처럼 제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죠.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고 저분은 시어머니니까요. 남편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아픈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의 다정함과 그 희미한 신음소리에는 분명 무언가 잘못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광경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 시어머니 침대 옆에 몸을 숙인 준호 씨의 그림자, 그리고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진 시어머니의 잠옷,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죠. 저는 맹목적으로 질투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놀아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주방에 들어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새아가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저를 떠보는 듯 묘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아주머니, 준호 씨가 원래 밤에 어머니를 자주 챙기나요? 아주머니는 순간 흠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어딘가 회피하는 듯했죠. 그럼요. 우리 도련님이 얼마나 효자인데요. 어머님이 머리가 아프시거나 허리가 쑤신다고 하면 도련님이 다 챙겨드려요. 가끔은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요. 그럼 어머니 방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나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당근을 단호하게 가르는 소리만 들려왔죠.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저는 부엌 옆방에서 자는데 뭘 알겠어요. 새아가도 이제 막 시집 왔으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느 시어머니나 처음엔 다 깐깐한 법이니까. 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호 씨는 어젯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자고 있어.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나 보고 올게.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닫고 잠자리에 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살며시 문을 열고 겉옷을 걸친 채 시어머니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준호 씨가 시어머니의 등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밀착해서 앉아있지만 않았다면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옆으로 누워 맨등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옷은 어깨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남편의 손은 마치 누군가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죠. 살살, 지난번처럼 말이야. 응. 준호 씨는 대답 없이 계속 등을 주무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뒤돌아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져 울부짖었죠.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증거가 필요해. 그때 문득 여행 가방 안에 넣어둔 낡은 스마트폰이 생각났습니다. 야간 촬영 기능이 있어서 여행 갈 때 종종 들고 다니던 것이었죠. 저는 그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연속 녹화 모드로 설정한 뒤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가장자리를 꼼꼼히 막았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까맣게 변했죠.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복도에 있는 책장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었습니다. 렌즈는 정확히 시어머니의 방문을 향하도록 했죠. 녹화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온 것은 일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든 저를 보더니 태연하게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는 재빨리 복도로 나가 스마트폰을 회수했습니다. 방으로 가져와 문을 잠그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이 나타나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1시 48분경 준호 씨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죠. 잠시 후 어두운 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마 침실 등 위치를 옮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너무나도 친밀하게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렸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사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 집안 식구들은 모두 박 여사님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결혼을 결심했던 사람이었죠. 저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이 모든 일의 뿌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여전히 식탁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물을 따라 드리고 평범한 아내처럼 준호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새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배신당한 여자였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바로 그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훈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이 더 이상 저를 울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감정이 얼어붙고 오직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이성만 남은 것 같았죠. 저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이 결혼을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발을 들이니 어둡고 질척한 수렁에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 사이의 일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카메라로 녹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제가 속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동안 준호 씨는 저를 집에 자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항상 서둘렀고 시어머니와는 잠깐 인사만 나누고 자리를 떴죠. 그때는 시어머니가 바쁘시거나 낯을 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녀는 제가 그들의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 씨가 출근한 후 저는 평소처럼 침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부러 거실로 향했죠. 그곳에는 박 여사님이 항상 굳게 잠가두던 낡은 자개장이 있었습니다. 전부터 궁금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그 안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으니 아무도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하지만 오늘 저에게는 그 규칙을 깰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작은 열쇠들을 보관하는 주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15분이 넘게 걸려서야 자개장 자물쇠에 맞는 오래된 열쇠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열쇠를 자물쇠에 끼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진우 씨의 사망진단서 2004년에 돌아가셨더군요. 그렇다면 그때 준호 씨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더 깊숙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때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 표지는 해지고 찢어져 있었고 오래된 물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또렷한 필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진우의 일기 2001년.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4일자의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요즘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 밤마다 몰래 준호 방으로 건너간다. 이유를 물으면 아이가 잠꼬대가 심해서 그런다고 웃어넘긴다. 하지만 준호는 벌써 15살, 다 큰 아이인데 이제 와서 엄마가 옆에서 재워줄 필요가 있을까? 불안하다. 몇 번이나 한밤중에 깨보면 아내가 자리에 없다. 아침에 보면 준호 녀석은 퀭한 얼굴이다.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만 아내는 오히려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소리를 지른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렵다. 저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죠. 여기까지 읽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민했던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제가 준호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는 2003년 말까지 이어지다 갑자기 끊긴 짤막한 기록들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2004년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망진단서에는 야간 수면 중 호흡 부전으로 인한 돌연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부검도 경찰 조사도 그 어떤 의심의 흔적도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제 방으로 가져와 서랍 깊숙이 숨기고 잠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여사님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요리를 하고 상을 차리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준호 씨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그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왔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조용히 준호 씨의 외사촌 누나인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 딱 한 번 뵈었던 분이었죠. 여보세요? 누구시죠? 언니, 저 하은이에요. 준호 씨 아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수진 씨가 나지막이 말했죠. 알 것 같구나. 혹시 뭔가 이상한 점 느낀 거 아니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알아챌 줄은 몰랐으니까요. 네, 언니, 뭘 알고 계세요?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집안 어른들은 다들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거든. 돌아가신 작은아버님 때부터 다들 의심했지만 결국 모두 입을 다물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저녁 무렵에 예고 없이 그 집에 들른 적이 있어. 그때 17살이던 준호가 제 엄마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꼭 연인처럼 서로를 꼭 껴안고 있더구나. 모자 사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지. 그때는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그 후로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준호가 만나는 여자들마다 박 여사님이 어떻게든 회방을 놨고 사귀는 족족 헤어지게 만들었지. 아마 너는 싹싹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서 반대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나도 진실이 뭔지는 몰라. 하지만 네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섣불리 아이부터 가지려 하지 마. 항상 네가 빠져나갈 길은 만들어 둬야 해. 알겠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눈이 따가웠죠. 저는 그녀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니었고 꿈을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백도 없는 새댁이 이 끔찍한 비밀을 폭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들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저 추악한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죠. 저는 더 이상 꿈 많은 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와 남편의 거짓된 사랑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침묵이 저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댁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도덕한 관계를 고발한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사람들은 제가 망상에 빠졌다고 혹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시댁을 모함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덫을.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명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까요? 박 여사님은 순간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가 벌써 이렇게 기특하네. 요즘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 그럼요, 어머니. 이제 저도 이 집 식구인걸요. 가족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어요. 전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떠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는 달콤하게 웃으며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죠. 그날 점심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마치 그와 어머니 사이에 아무런 비밀도 없다는 듯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태연함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시어머니가 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몰래 촬영했던 영상을 편집해 가장 소리가 선명하고 가장 의심스러운 장면들만 골라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죠. 그리고는 고전 시집일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다른 계정을 이용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수진 언니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죠. 언니,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열어보세요. 비밀번호는 언니 딸 이름이에요. 띄어쓰기 없이.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꼭 비밀로 해주세요. 그날 저녁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좀 일찍 방에 들어갈까요? 준호 씨는 조금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먼저 올라가 있어. 난 어머니 약 드시는 거 보고 뒤따라갈게. 저는 다정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방에 올라가 문을 닫는 척했지만 소리가 새어나갈 수 있을 만큼 작은 틈을 남겨두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 시어머니 방 근처에 놓인 작은 불상 뒤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장식품이었죠. 녹음 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하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향했고 아주 작은 문 잠금 해제 소리가 들린 후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 계단 근처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틈으로 다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응, 이리 오너라. 어깨가 너무 아프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제 남편이 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저렇게나 다정하게 신음 섞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자니 뼛속까지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는 척하며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달려와 문을 잠갔죠.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정 무렵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님의 목소리였죠. 내 아들, 엄마만이 너를 이해할 수 있단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은이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박 여사님은 신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안다고 한들 뭘 어쩌겠어. 이제 막 들어와서 순진하고 어리숙한데 그 애 전에 왔던 애들도 다 그렇게 떠나갔잖니. 엄마는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드는 걸 용납 못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적인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독선적이고 무서운 소유욕이었죠.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아들의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여자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대체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공범인가요? 제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나 집이 너무 그리워. 며칠만 다녀오면 안 될까?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어서 오렴. 당장 와. 저는 짐을 챙기고 녹음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깊숙이 숨긴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준호 씨는 출근해서 따로 연락은 못했어요. 박 여사님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언짢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이 집안은 입 가벼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가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믿었던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어둠과 위선이 가득한 악이 도덕의 탈을 쓰고 숨어있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더 이상 진실이 부정될 수 없을 때 말이죠.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셨지만 캐묻지 않고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만약 내가 시댁에 관한 엄청난 비밀을 말하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만한 비밀을 말하면 엄마는 날 믿어줄 거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단 하나만 믿는다. 내 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신음소리부터 영상과 녹음 파일, 시아버지의 일기장, 그리고 수진 언니의 이야기까지. 엄마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이윽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하지만 네가 증거를 다 모았다면 진실을 묻어둬서도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레가 작은아버님 제사야. 온 친척이 다 모일 거야. 박 여사님이 점심 먹으러 오라고 연락 돌리셨더라. 어떻게 할 거니?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언니가 도와주세요. 그때 모든 친척들 앞에서 영상을 틀어주세요. 몇 초 후 수진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가 도울게. 나도 이 지긋지긋한 일이 끝나길 바라니까. 이틀 후 제삿날 저는 단정한 색의 원피스를 입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짙은 화장도 화려한 귀걸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하는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그날 시댁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고 대부분 시댁 쪽 사람들이었죠. 저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떤 분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죠. 어이구, 새아가 아니야? 시집 오자마자 집 나가더니 벌써 남편 보고 싶어서 돌아왔나 보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지금 웃고 있는 저들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걸요. 준호 씨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제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어떻게 연락도 없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사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죠. 예, 네가 여길 어떻게. 네, 어머니, 오늘 아버님 제사라고 들어서요. 이 집안 며느리로서 제사는 당연히 챙겨야죠. 안 그런가요, 어머니? 박 여사님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화장과 새 옷 뒤에 감춰진 불안감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는 시끌벅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박 여사님 옆 상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곧 막을 내릴 연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오늘은 시아버님의 제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렸고 준호 씨는 움찔했습니다. 하은아,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요, 지금 해야겠어요.
오늘처럼 온 가족이 다 모인 날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지 않으면 며느리인 제가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할 비밀이 있거든요. 저는 수진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블릿 PC를 켜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가 안다고 한들 뭘 어쩌겠어. 이제 막 들어와서 순진하고 어리숙한데 그 애 전에 왔던 애들도 다 그렇게 떠나갔잖니. 엄마는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드는 걸 용납 못해. 그리고 준호 씨의 지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은이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제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밥을 씹던 소리가 멎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조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결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의 영상입니다. 제 남편이 신혼방을 떠나 어머니를 돌봐드리던 순간이죠. 이분 남짓한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박 여사님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등을 주무르고 뺨을 어루만지는 모습, 연인처럼 속삭이는 목소리, 살짝 신음하는 박 여사님, 큰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냐. 박서방, 자네 지금 무슨 망측한 짓을 하는 겐가. 다른 한쪽에서는 큰어머님이 입을 막고 경악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했어. 어릴 때부터 준호가 어미한테서 떨어질 줄을 몰랐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악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저게 다 거짓말이야.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떠세요? 어머니, 왜 녹음 파일과 영상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시죠? 어머니가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왜 몇 년 동안 친척 중 누구 하나 어머니께 제대로 된 질문 한 번 못했을까요? 준호 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난 당신을 3년간 사랑했어요. 하지만 내가 결혼한 남자가 이토록 병적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용기조차 없는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안쓰럽지만 더 이상 죄악과 한 침대를 쓰는 사람 옆에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망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지 않았다면 제 남편의 불쌍한 아버지 이진우님은 영원히 의문스러운 죽음 속에 잊혔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침묵 속에 고통받는 또 다른 며느리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큰아버님이 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은 바로잡아야 한다. 박서방, 자네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저는 수십 개의 눈초리를 받으며 제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든 채 그 숨막히는 침묵을 가로질러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사람처럼 시댁의 대문이 제 등 뒤로 닫혔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자유롭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제사 이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낡고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온전히 저 혼자 숨쉬고 생각하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제삿날 그들의 비밀을 폭로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위선자들의 가면, 이 벗겨지는 것을 보며 통쾌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팠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잘못된 곳을 향했다는 것에, 믿음이 짓밟였다는 것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건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지옥 속에 살면서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단 하루 만에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아직 완전히 차가워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하은아, 제발 딱 한 번만 얘기하게 해줘.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된 거라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만 알았어. 내게는 친구도 가족도 탈출구도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을 그런 괴물로 만드는 걸 내버려뒀다고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저는 문고리를 꽉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네가 떠나고 수진 누나가 아버지 일기장 사본을 줬어. 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였어.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 일기장, 제가 자개장 서랍에서 찾았던 그것. 저는 끝까지 읽지 못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너무 두려워서 넘기지 못했죠. 준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있었어.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는데도 병세는 악화되기만 한다. 어젯밤 아내가 낯선 약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잠든 척했다. 그녀는 내 물컵에 무언가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아침에 일어나니 입이 쓰고 가슴이 조여온다. 만약 내가 죽으면 준호는 누가 돌봐줄까? 나는 아내를 믿을 수 없지만 증거가 없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그녀는 내 눈앞에서 그걸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이 감히 준호를 내게서 빼앗아 간다면 같이 죽어버릴 거라고. 준호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밟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어. 한밤중에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는 걸 봤어. 엄마를 부르러 갔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꾀병을 부리는 거라고 했어. 난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그날 밤 돌아가셨어. 목이 졸리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죠. 준호 씨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인간적인 어머니의 병적인 집착 속에 갇힌 어린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젖은 눈빛 속에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다시 세워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죠. 나 심리상담 예약했어. 치료받고 싶어. 그리고 변호사도 만났어. 어머니를 고소할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이니까. 수진 누나가 2년 전부터 몰래 설치해둔 복도 CCTV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모았어. 그동안은 그걸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언론에서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발생한 희대의 존속, 성학대 사건, 17년간의 침묵 깨고 아들이 직접 고발. 시어머니의 이름이 모든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찍었던 낡은 가족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덕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20년간의 병적인 지옥,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댁은 산산조각이 났죠. 어떤 친척은 연락을 피했고 어떤 친척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SNS에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변호사에게 일기장 원본과 녹음 파일을 조용히 전달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비극에 침묵하는 증인으로서 말이죠. 어느 늦은 오후 준호 씨가 다시 제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 거친 한결 가벼워진 눈빛이었죠. 하은아, 네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도 이해해. 하지만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는 네 모든 일 뒤에 평온을 되찾을 자격이 있으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성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준호 씨,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어야 할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아직 당신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리고 당신도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지 않고 문 앞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하게 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이 반지를 다시 껴줘. 저는 편지를 접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폭풍을 지나왔고 이제 제 앞길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시댁을 떠난 지 15일 후 시어머니의 이름은 지역 사회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부녀회장을 역임하며 모범적인 어머니로 존경받던 여자가 친아들에게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SNS는 들끓었죠. 어떤 사람들은 분명 사정이 있을 거라며 그녀를 옹호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음 파일을 듣고 첫 재판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의 인생까지 파괴할 뻔했던 겁니다. 저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또다시 그 달콤한 목소리와 위선적인 겉모습으로 모든 죄를 덮어버릴 거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죠.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무거운 마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호 씨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석을 똑바로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권위 있던 제삿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고인석에 선 초라한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서는 듯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죠. 판사가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과 시아버지의 일기 구절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사람은 내 아내다. 그날 밤 내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내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이 구절이 익히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전부 조작입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이고 제가 낳아 길렀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제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제 모성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분노에 찬 속삭임이 들려왔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전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달콤하면서도 악독한 목소리. 준호 씨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복도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준호 씨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던 그 장면. 평생 나만 떠나지 않으면 엄마는 살 수 있어. 법정 안에 그 누구도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시어머니 측 변호사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증인석으로 불려나갔습니다. 법정 앞에 서자 생각했던 것만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남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따라갔을 때 저는 그가 시어머니 방에서 보통의 모자 관계라고는 할 수 없는 친밀한 자세로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하고 녹음했으며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저는 시어머니의 돌아가신 남편 이진우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으며 거기에는 그가 독살당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 여자로서, 한 아내로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단순히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제 인생까지 파괴할 뻔한 가해자입니다. 방청석에서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가 경위들에 의해 금세 제지되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은 그에게 어머니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17년간 그를 올가매던 마지막 쇠사슬을 끊어내는 자리라는 것을요. 3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친족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반인륜적 행위, 그리고 남편의 사망에 대한 관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그녀의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눈물이었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낳고 널 키우고 널 사랑했는데 어떻게 엄마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법정을 걸어나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법원 밖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나오자 누군가 수근거렸습니다. 쯧쯧, 저 총각 좀 봐.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저 며느리가 대단하네. 아니었으면 저 독한 여편네가 계속 저러고 살았을 거 아냐. 준호 씨가 저를 돌아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어둠 속에서 날 구해줘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거야. 난 그냥 불을 켰을 뿐이야. 준호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는 없을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이제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대답했죠. 우선 당신의 삶을 잘 살아나가요. 언젠가 내 마음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고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된다면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죠.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법원을 떠나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법원 판결로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이후 거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아직 가시지 않았죠. 사람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 학대, 며느리가 밝혀낸 비극이라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제게 그 시간은 뼛속까지 깊은 상처를 남긴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SNS도 하지 않았고 친정엄마와 몇몇 친척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제 고통이 사람들의 구경거리나 안주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햇살을 보아도 눈이 시리지 않는 법,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 없이 온전히 밥 한 끼를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통의 예상치 못한 전화가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다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 잠자리에 들려던 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끊으려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은이니?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그가 아닌 극도로 혼란에 빠진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에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 지금 병원이야.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약을 드셨어. 지금 이쪽 지역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교도소에 계시잖아요. 준호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감되는 과정에서 작은 약병을 숨기셨나 봐. 아무도 어머니가 그렇게 심각한 정신 문제를 가지고 계신 줄 몰랐던 거야. 지금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행동 통제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용서할 만큼의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알고만 있어. 방해해서 미안한데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밖에 안 나더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 씨를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볶은 원두향이 코를 찔러 눈이 시큰거렸죠. 길 건너 공원에는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3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그 앞에서 아장아장 뛰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나와 준호 씨도 저런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언니에게서 온 문자였죠. 하은아, 네가 얼마나 지쳤을지 알아. 하지만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준호, 지금 자기 안의 어둠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 매주 상담 치료받고 있고 친척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과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더라.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야. 어머니 이름이 아닌. 저는 그 문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파문이었죠. 저는 답장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후에 저는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죠. 예전처럼 마르지는 않았네. 하지만 눈빛은 아직도 슬퍼 보여. 저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만약에 나한테 아주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할까?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충분히 아팠어. 어떤 결정이든 네가 후회하지만
않는다면 엄마는 널 응원한다. 그날 밤 저는 예전에 준호 씨가 주었던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결혼 반지가 담겨 있던 상자였죠.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꺼내 약지에 끼워 보았습니다. 마치 한 번도 뺀 적 없는 것처럼 꼭 맞았죠. 하지만 다시 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에 아직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준호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우리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만나요.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가쁘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꼭 갈게. 고마워, 하은아.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나무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진짜 제 모습이었죠.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꽃도 선물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존적인 눈빛이 아닌 진심과 깊은 뉘우침만이 담겨 있었죠. 그는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 매일 일기를 쓰고 의사 선생님께 악몽에 대해 이야기해. 그리고 내 이야기도 했어. 네가 어떻게 나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줬는지.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난 그저 한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침묵했다면 또 다른 아이들, 또 다른 여자들이 그 지옥에 발을 들였을 테니까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한 가지만 약속해줘. 언젠가 네가 다시 사랑을 하고 싶어진다면 내가 여기 있을게. 남편이 아니더라도 친구로라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 다시 배를 만들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반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이 반지를 다시 끼게 되면 그게 내 대답일 거예요. 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낡은 건물 뒤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두웠던 한 장이 넘어갔고 희미한 빛과 함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원에서 만난 지 3주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약국에서 회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숫자와 장부들에 몰두했죠. 저는 더 이상 준호 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죠. 공원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돌아가고 싶어지면 반지를 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약품 재고를 정리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이하은 씨 되십니까? 저는 X 지역 정신병원 원장 박영수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준호 씨의 어머니 박 여사님께서 두 번째 약물 시도 후 위독한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거기서 하은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음성 메시지요? 유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독백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절차에 따라 언급된 분께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병원으로 오셔서 직접 듣고 확인 서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과거를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병동은 병원 뒤편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저를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은색 소형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님의 목소리였죠.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안다. 두렵지 않아. 다만 준호가 그 아이가 날 평생 미워할까봐 그게 두렵다. 하지만 그 애는 몰라. 내가 준호를 한번 잃어봤다는 걸, 내 아들을 잃어봤다는 걸.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들을 잃다니. 준호 씨는 외동아들이었는데요. 그 애가 겨우 2살 때 둘째를 가졌었다. 딸이었지. 하지만 남편이 가난해서 못 키운다며 억지로 아이를 지우게 했어. 내가 울면서 빌었지만 그 사람은 단호했지. 내가 약을 먹고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아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을 때 나는 깨달았어. 이 세상 누구도 내게서 내 자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도 그 누구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죠. 나는 준호를 내 목숨처럼 키웠다. 어떤 년도 내게서 그 애를 빼앗아 가게 둘 수 없었어. 그 애가 누구를 데려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든 쫓아냈지. 거짓말을 하고 없는 일을 꾸며내고 연극을 했어. 오직 너, 이하은. 그 애만은 유독 즐겼지. 순한 척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어. 내 눈빛을 읽었고 그날 밤에 신음소리를 들었지. 나는 네가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너라면 내게서 준호를 영원히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 광기 어린 목소리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뒤틀린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증오에서 비롯된 병적인 사랑. 언젠가 준호가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걸 알지만 엄마는 딱 한 가지만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지는 말아다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해졌습니다. 박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본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원본은 저희가 보관해야 합니다. 박 여사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상태가 불안정해서 다시 의식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뒤늦은 사과는 간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박 여사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지는 말아다오. 그날 밤 저는 원룸 베란다에 혼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문득 준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지는 않았지만 그가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은아, 잘 지내? 그럭저럭요. 할 말이 있어. 나 곧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어. 저는 흠칫했습니다. 어디로요? 부산이야. 좋은 기회라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제 막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붙잡고 싶었던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갈래?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번을 끼웠다 뺐다 했던 반지.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 있어요. 난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정착하게 되면
주소 하나만 보내줘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아내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전화를 끊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격렬한 울음이 아니었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모든 상처가 진한 사랑으로 봉합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고통과 인간성의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이 과거에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1년 후 저는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더 이상 신혼 첫날 밤에 악몽을 꾸지도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결혼 반지가 아닌 야시장에서 산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저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증표였죠. 가끔 수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가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새로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출장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감정을 다시 깨웠습니다. 제가 가게 된 곳은 바로 준호 씨가 살고 있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해변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녀가 카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큰 남자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멈추게 한 것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준호 씨,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가 즉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제게 달려와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줌마가 엄마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준호 씨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름아, 그러면 안 돼.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딸이에요? 준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아들고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아니,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야. 5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아름이가 혼자 남게 돼서 내가 임시 보호자가 됐어.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낯선 감정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아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사진이랑 똑같이 예쁘다. 아저씨가 아줌마 사진 맨날 보여줬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부비며 웃었습니다. 아줌마한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준호 씨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네가 여기 올 일은 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명인 걸까요? 아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같이 놀아요. 저는 엄마가 없어요. 꿈에서 아줌마처럼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바다에 서 있는 걸 자주 봐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아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름이가 착하게 굴면 어쩌면 나중에 아줌마가 우리랑 같이 살게 될지도 몰라. 아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끔찍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남자가 이제는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랫동안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폭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었죠. 이것이 운명이 내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일까? 저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1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다녔던 결혼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험 삼아 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약지에 끼웠습니다. 반지를 끼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난 1년간 저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풀려난 듯한 가벼운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아름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서요. 우리 세 사람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지. 다시 꼈구나. 시험 삼아 껴본 거예요. 진짜일지 아닐지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오랜만에 듣는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나 불안함이 섞이지 않은 생명력 넘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름이는 비둘기 떼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상대방이 모든 잘못을 딛고 일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후 준호 씨가 저와 아름이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려던 순간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잠시만. 제가 돌아보자 준호 씨는 작은 상자를 꺼내 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해 줄래? 저는 눈물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뭘로 나를 지켜줄 건데요? 사랑이 아니라 약속으로. 만약 언젠가 네가 다시 반지를 빼고 싶어지면 내가 직접 빼줄게. 네가 나를 놓기 전에 내가 먼저 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테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혼 첫날 밤에 혼자 두지 말아요. 준호 씨가 일어나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멀리서 아름이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줌마가 허락했어요? 그럼 나 이제 엄마 생기는 거예요? 준호 씨는 웃으며 우리 둘을 함께 안았습니다. 응, 우리 딸. 이제 진짜 엄마랑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야.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온한 날들만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제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준호 씨와 아름이가 묵는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호텔 직원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 씨의 휴대폰과 카메라는 그대로 있었지만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아름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 아름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하필 그 구역의 CCTV가 어젯밤 폭우로 고장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와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호텔 문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을 때 한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필체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아, 놀라지 마. 어머니 쪽 사람들한테 잡혔어. 어머니가 어떻게 바깥 사람들과 연락했는지 모르겠어. 분명 미친 척 연기해서 병원으로 옮긴 걸 거야. 아름이는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 제발 아름이를 구해줘. 경찰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잔인하게요. 저는 쪽지를 읽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 숨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목표는 제가 아니라 준호 씨와 무고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진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준호 씨가 잡혔어요. 아름이도 사라졌고요. 시어머니 짓이에요. 수진 언니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어디야? 당장 갈게. 우리는 준호 씨 아버지의 옛 친구분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분은 한때 교도소에서 일했던 간호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으로 이감된 직후 그 간호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수진 언니의 도움으로 그의 주소를 알아냈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또렷한 정신으로 저를 보며 웃었죠. 어머, 내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왔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와 아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인데 누굴 잡을 힘이 있겠니? 연기 그만하세요. 아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만두지 않으면 또 고발이라도 하게? 이 사회는 증거가 필요하단다. 증거 없는 내 말은 그저 또 다른 미친 여자의 발악일 뿐이야. 왜 그랬어요? 준호 씨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 애가 감히 나를 떠났으니까. 네가 감히 그 애를 데려갔으니까. 그리고 그 계집애가 그 애가 자기 엄마보다 더 아끼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 준호 씨에게 채워놓은 그 지독한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러 온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과 함께 그 간호사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집 뒤편에 잠겨있던 작은 방 안에서 묶여있던 준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숲속 낡은 오두막, 아름이를 거기에 숨겨놓는다고 했어.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에 아름이가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엄마 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범은 체포되었고 시어머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까운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겼구나. 하지만 행복할 것 같으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전 누구도 이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한 아이가 당신의 남편처럼 어둠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구했다는 걸요. 한 달 후 우리는 결혼식 대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와 준호 씨 그리고 아름이 세 사람만을 위한 파티였죠. 아름이가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사랑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던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두 번째로 반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다시 끼웠습니다. 이것은 결혼 반지가 아닌 맹세였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면 반드시 함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가족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한 가정을 구원하고 뒤틀린 사랑의 고리를 끊어냈는지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